올해 1월 때보다 더 떨어질까요? 올해 1월은요,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 1월에 나온 대책만 생각을 해봅시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1월에 역대급 대책이 두 개가 나왔어요. 13 대책 플러스 130 특례 보금자리론. 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건 둘째치고 DSR을 우회를 했죠. DSR 우회를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계적으로 너네 가계부채 위험해 라고 경고를 해서 DSR을, 미국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시행된 DSR을 우리나라는 2021년에나 도입을 했죠. 7년 늦었는데 그만큼 가계부채가 쌓였죠. 그런데 요 DSR을 우회한다는, 바젤3예요. DSR은 바젤3에서 나온 거예요. 바젤3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자산 가격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은행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협약이 바젤3예요. 너무 무리한 돈은 빌려주지 않는다. 왜냐면 금융권까지 피해가 번져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늦었어요? 뒤늦게라도 우리나라가 맞춰야 되죠. 그런데 이걸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정책인 거죠. 역대 부동산 정책 중에서 두 번째로 잘못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그런 거고, 여기 13대책. 13대책에 들어간 내용들 볼까요? 전매 제한 완화. 전매 제한 완화가 뜻하는 바는 뭐예요? 분양시장에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겠다. 요거죠? 실거주 요건 완화. 분양시장에 투기 수요가 들어왔는데 혹시 못 팔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전세 놓고서 갭투기 수요로 변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용인해주겠다. 근데 문제는 실거주 요건 완화가 통과 안 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된 거죠. 전매 제한해요. 분양권은 팔 수 있어. 분양권은 팔 수 있는데 분양권을 팔기 위해서는 너는 이 집에 실거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분양권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런 거고, 그 외에도 뭐 있을까요? 중도금 대출 한도 폐지. 그때 원희룡 장관이 분명히 뭐라고 했냐?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둔촌 주공 84가 중도금 대출 12억 한도인데 13억 넘어가니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못 받습니다. 이거 문제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그때 특정 단지만을 위해서 규제를 푸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둔촌주공 분양할 때 되니까 말 싹 바꿨죠. 왜 바꿨을까요? 요 13대책에 나오고 있는 3개의 정책을 다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 집 마련을 하는 매매 수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양을 받는 수요를 위한 정책이죠. 그럼 분양을 받도록 해서 청약 경쟁률을 높이면은 누가 살아나는 정책이요? 건설사가 살아나는 정책이죠. 그럼 건설사가 살아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막혀요? PF 문제가 막혀요.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PF 문제는 다 예견되었었던 일인데 이거를 13대책으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청약 경쟁 받도록 유도를 해서 가계 부채로 PF 문제를 막은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게 생기니까 지금 추징금리 인상 막은 것도 뭐예요? PF는 1금융권에서 거의 안 했죠. 1금융권은 거의 예대 수익이고 2금융권에서 PF를 많이 하죠. 근데 2금융권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안 돼요. 역마진이 나려고 그래. 근데 1금융권에서 수신금리 올려. 그러니까 너네 수신금리 올리지 마. 2금융권 자금 마련해야 되니까. 그럼 은행채로 가면 대출금리 올라갈 텐데요. 그거 일단 신경 꺼. 수신금리 올리지 마. 2금융 터지니까. PF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는 걸 막겠다고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시켰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수신금리로 가든 그 돈이 은행채로 가든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수신금리를 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금하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 거지. 물론 지금 상황에선 예금이 오히려 무리한 투자보다 훨씬 더 답이지만 예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국민들이 올릴 수 있는 수익을 눌러가지고 PF 문제가 터지는 걸 막고 있는 게 현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정도까지 위험해졌다면 금감원에서 그래서 부동산 PF 수치는 공개도 못할 지경, 이런 상황이죠.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 및 고위험 사업자 비중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금감원에서 막았다. 즉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PF 문제가 눈앞에 왔단 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값 떨어지는데 방해 요소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미 금리, 이번에 코픽스 금리 올라가는 것처럼 봤기 때문에 금리가 방해 요소가 됐는데 이제 금리는 방해 요소가 아니게 됐죠. 그 다음에 거래량 늘어난다고 했는데 9월부터 계속 감소 추세로 왔으니까 거래량도 방해 요소가 아니게 됐죠.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즉 매매 시장에 방해 요소들이 사라지니까 10월부터 시거래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방해 요소가 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계속 올라간다는 분양가. 두 번째는 계속 올라간다는 전세가. 근데 아까 전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전세가는 지금 전세 보증 보험도 위험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역전세 위험 가구도 많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전세가 상승이 하락으로 바뀔 시기가 머지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분양가 상승. 그래도 신축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걸 막을 것이고, 결국엔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분양가 상승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원자재비가 올라가서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건설사에서 하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원희룡 장관이 직접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죠. 국토부 장관이 부추기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보시면 분양가 상승이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냐? 아니죠. 3.3제곱미터당 3,200만원에 분양하면서 물가 상승률보다 4배 많이 올랐다. 즉 물가 올라서 분양가 올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정부 보증이죠. 정부 보증. 정부가 보증해준 물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라고 하면서 4배나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그럼 이 4배나 폭리 취한 이유는 뭐예요? 건설사도 죽겠으니까. PF 금리가 막 6%, 10% 이렇게 하던 게 12에서 13%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요거를 수분양자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PF 문제가 터진다. PF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하고 있던 부지가 있어요? 요 부지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왜? 요게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니까. 근데 경매 시장 들어가는 사람들 왜 경매 시장 들어가요? 싸게 살라고. 비싸게 가려고 경매 사는 사람들 있어요? 경매는 권리도 훨씬 더 많이 분석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내가 저거 경매 낙찰받았어. 굉장히 싸게 낙찰받았어요. 2억짜리 1억에 낙찰받아서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세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네? 나 못 나갑니다. 이사비 한 2천만원 내놔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도 돌려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봐요. 그러니까 매매보다 훨씬 더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싸게 사는 것을 전제로 경매를 받는 거죠. 그럼 경공매 하면은 부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분양가 중에서 핵심은요, 원자재 비중은 굉장히 낮고 가장 핵심은 땅값이에요. 땅값. 원자재 가격이 핵심이었다면요, 저기 고덕신도시에 분양하는 거랑 저기 서울 강남에 분양하는 거랑 분양가 비슷해야 된다. 근데 고덕신도시는 막 7억 8억 이렇게 분양하는데 강남에는 막 20억 30억 이렇게 분양하죠. 뭔 차이겠어요? 땅값 차이지. 물론 인건비 차이도 어느 정도 나겠죠. 거기까지 가는 데는, 거기는 뭐 한 3-4번 왔다 갔다 할 동안 트럭이, 강남 같은 경우는 도로가 복잡하니까 한두 번밖에 못 간다. 그래서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핵심은 땅값이에요. 그러면 땅값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막 그 집값이 떨어져서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 할인 분양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광양에서 터진 일도 집단 인기주의라기보다는 할인 분양 우리도 시켜달라. 우리 먼저 분양받았는데 왜 손해봐야 되냐. 이런 거고. 그러면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가 터지게 되는데, 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 때 소득은 이만큼밖에 안 올라갔죠. 그럼 요 부족분을 뭘로 메꾼 거예요? 가계 부채로. 그러니까 가계 부채로 메꿨으니까 요 가계 부채 분이 꺼지게 되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렇게 소득은 요렇게 하다가 지금 2023년에 소득이 꺾였어요. 실질 소득 꺾였다는 이야기 많이 봤죠? 소득 자체가 줄어든 분기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은 가계부채를 이렇게 거품 쌓았다가 가계부채가 작년에 조금 빠진 듯 했는데 올해 다시 늘려놨죠. 그러면 요때가 1월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만큼만 떨어지겠느냐? 아니죠. 여기까지, 결국에 다시 소득 오르더라도 여기까지는 떨어져야지 가격이 맞아지는 거지. 그럼 여기가 1월이라면은 얼마나 더 떨어져야 될까요? 아직도 한 50%는 더 떨어져야 된다. 지역에 따라서. 3억 하던 아파트가요?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에서는 한 4억까지밖에 안 올라가야 되는데, 얘를 지금 한 8억, 9억 띄워놓고서 9억까지 띄웠다가 한 7억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올해 1월이라면은 주축여가지고 다시 한 7억 5천까지 올린 거예요. 그러면 7억까지 떨어질까요? 아니요, 4억까지 떨어집니다. 올해 1월은요, 코로나 거품도 더 안 빠진 거예요. 근데 2022년에 코로나 거품이 거의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비중은 어느 정도였어요? 가계부채 비중이 막 그래도 90%대까지라도 내려왔냐? 아니요, 아직도 100%대예요. 근데 가계부채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했어요? 2000년 경제가? 80%까지. 가계부채가
고작 몇 퍼센트 떨어질 때 떨어진 집값이 2022년이에요. 근데 그걸 한 20% 떨어뜨리겠다고 만들어요. 그럼 집값은 언제 수준까지 떨어지겠냐? 최소? 80%대가 언제예요? 요때쯤이에요, 요때. 최소 2015에서 2016년 수준까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 가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2019년 때부터 무슨 경고했어요? 가계부채 경고했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터져가지고 막 대출 풀어주고 금리 낮추고 해가지고 부채가 더 많이 쌓였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는 전망을 안 바꾸고 있죠. 왜?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저 때가 80%였는데 다 빚으로만 쌓아놓은 거죠. 근데 빚으로 쌓아놓은 거요? 금리 올라가면 금방 무너지는 게 그게 굉장히 모래성 같은 거예요. 지금이야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또 사는 사람들 생겨나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도 음마가 40% 이상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월 가격까지 떨어지느냐, 1월 가격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2015년, 16년 적어도 저 수준까지는 가격이 떨어져야지 감당 가능한 가계부채가 되는 거예요. 국가 자체가. 지금까지 그 총선 때 문제 생길까봐 올해 어떻게든 풀어주고 버티고 하는데 내년에 안 풀어준다고 하죠. 내년에 왜 60% 줄였겠어요? 총선 이후에 물가도 더 올라갈 텐데. 미국은 물가 잡혔다는데 우리나라는 10월 물가 오히려 튀었죠. 문제는 내수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물가가 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1월의 가격이 아니다. 2015년 수준이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2015년 때요. 서울 중위 가격이 4억 8천에서 5억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5억대 정도였는데 지금 가격이 한 9억대가 나와요. 9억 8천, 10억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반토막 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1월 수준까지 떨어져서 1월 수준에서 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잘 처분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끌족들 물론 전세 가격 올라간다고 계속 부추기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뛰어들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누가 책임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고 해서 책임져주면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올라가는 만큼 본인이 자진해서 납세를 하느냐? 아니요. 그들도 본인들이 돈 벌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시세 올라가는 만큼 돈 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 욕심이 지금 사태를 불러온 거고 시장을 잃지 않고 욕심만 부리면은 문제가 되는 거다. 그리고 작년에 12만 명이 팔았대요. 재작년에 105만 명이 샀어요. 아직도 영끌족은 80만 명 이상이 남아있다. 21년에 산 영끌족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보이고 언제 내가 집 사야 될지 얼마나 떨어져야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얼마까지는 저희도 정확히 얼마까지는 예측을 못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져야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올해 1월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해야지. 이런 생각은 어림도 없는 소리다.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반토막 가까이 날 수밖에 없다. 서울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